2023년 1월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통화 정책을 가동했다. 이렇게 총평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25pp 인상했으니까 이제 3.5%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사상 첫 7번 연속 금리 인상이라고 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총평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왜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해서도 즉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네, 물가도 확실히 잡히는 건가 좀 네.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통화 정책의 목표를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 볼게요. 제가 드려본 적은 없는데 네. 한국은행은 어쨌든 공적 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 그러면 법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법이 있겠죠. 모든 공공기관은 해당 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런 공공기관도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럼 한국은행 법에 명시된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가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 아마 제가 제시하고 있는 화면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뭐냐, 통화정책이란 뭐다라고 했는데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죠? 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통화정책의 목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게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물가 안정이 목표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단을 줄 텐데 그 수단이 기준금리 인상, 통화량 조절 이런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물가가 정말 정점 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미 지난달 말에 웅달님하고 우리 한국 물가 발표됐을 때 그 의미를 좀 소개를 했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도 어제 미국 CPI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물가도 역시 6.3%라는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수입 물가 상승률인데 수입 물가가 잡혔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또 유통, 물류 물가,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니까 수입 물가가 잡히면 후순위로 한 2, 3개월 있다가 소비자 물가도 잡히는 거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먼저 떨어지고 그럼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후행해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마우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해주는 거예요. 수입 물가 상승률이 먼저 잡힌 것이다. 그래서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도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도 둘 다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강달러 기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뭐 14.22%의 수입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고점에서 30%가 넘는 수입 물가 상승률에서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고 그 강달러 기조 여부를 버리고 그냥 수입 물가 지수를 생각해 보면 달러 기준이죠.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앞으로 물가가 이미 정점 찍고 떨어졌는데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구나 어, 라고 해석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안정화된 흐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물가 점정론, 이게 한국 물가를 두고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결론은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안정권에는 들어왔습니다. 아, 뭐 여전히 변수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조차 전쟁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격화됐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처럼 뭐 전쟁이라는 것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그죠? 뭐 중동 산유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원유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명히 변수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로서는 가늠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없는 한 이런 물가 안정기로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0.25bp를 올려가지고 3.5가 됐는데요. 네, 앞으로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우리나라의 물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만 보고 그냥 다른 나라 상황 안 보고 의사결정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뭐 이거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행위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께 가늠하시기 좋게 좀 함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보시면 월드뱅크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해서 전망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점선이 22년 1월 달 미국 전망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 점선은 빨간색 점선은 이게 EA가 유로 에어리아, 유로존을 뜻합니다. 유로존 22년 1월 각각 점선은 22년 1월 기준의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전쟁 전인 거죠.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직전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정하지 못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마치 2015년처럼 완만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금리 정상화한 거죠. 이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금리까지 올리겠다, 완만한 속도로, 이렇게 전망했는데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미국이 검정색이고 EA, 유로존이 빨간색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는 어쨌든 23년 한 중반쯤이면 기준금리의 정점에 이르고, 그죠? 대략 4월, 5월 이쯤에 2분기쯤에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아주 완만하게라도 인하하는 스탠스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의 기대조차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6월 달에 9.1%의 높은 물가를 정점을 찍었죠. 근데 유로존은 뒤늦게 정점을 찍었어요. 그 높은 물가를 뒤늦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물가의 수준은 미국보다 더 강력해요. 유로존은 뭐 10%대의 고물가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금리 인상 행보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런 기조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스탠스를 발걸음을 나름 맞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베이비 스텝일지라도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넋놓고 지켜만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것도 역시 반영된 것. 물가도 아직 안 잡힌 것도 있고, 그렇다고 물가가 계속 상승률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행보를 빅스텝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잡혀가는 과정이니까 베이비 스텝에만 멈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를 봐도 이미 우리는 1%포인트의 격차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1월 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이죠. FOMC 회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제 예측했듯이 베이비 스텝 정도, 좀 많으면 빅 스텝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금리 인상을 아예 단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 동결은 어렵고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 발걸음에 맞춰 나가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방향,
그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나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나름 6.3%에서 5.0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2.0%라는 목표 물가에 음, 도래하려면 아직 멀었다. 역시 이것도 종의 모양을 그릴 텐데 23년 연내에 2% 언더로 찍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더라도 23년 거의 끝자락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통화정책 운용 방향,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이렇게 2%에 설정돼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3%, 또 그전에는 3.5 이상으로 4 이런 높은 목표 물가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고성장할 때는 목표 물가 자체가 뭐 4 그 이상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물가 자체가 조정될 수는 있는데 목표 물가가 2 이상으로 3 정도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한국 기준금리 인상이요. 또 네, 이제 시중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네, 시중금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중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또 한 달 정도 숫자가 업데이트돼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22년 10월 기준이었고 11월 기준으로 5.57%로 가계대출 금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월보다 11월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가계대출, 이 주황색 그래프를 여러 개로 구분해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그게 가계대출 초록색인 거고요. 어떤 특정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고 특정 대출은 소액대출, 일반 신용대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어쨌든 10월에 정점을 찍고 11월에 좀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신용대출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소액대출 이것도 더 올라갔어요. 10월보다. 여전히 더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가계대출도 10월보다 11월이 더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2일 기준으로 1월 달 들어서 2023년 새해 들어서 전세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다 했습니다. 여러 상품에 걸쳐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중금리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먼저 선반영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선행에서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갔고 후행해서 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시중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우려됐었는데 그런 우려는 조금 완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요약을 해본다면 10월, 11월, 12월까지는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가다가 그래도 23년 1월 들어서 시중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뭐 정부의 압력도 있습니다. 금리 더 올리지 마세요. 대출 금리 더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도 반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산업보다 금융산업이 이 제도권에서 통제가 더 잘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서 그래도 시중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건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계의 부담이 더 점증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가계부채 문제는 없을까요? 네, 가계부채 문제에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계부채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총량이 아니다. 2천조 가계부채 문제는 오히려 2천조가 아니라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측대로 예상대로 가계부채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이 주황색이죠. 이미 21년 끝자락에 정점을 찍고 22년 들어서 금리 인상 행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고 있죠. 완만하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게 평상적인 일인데 이렇게 금리 인상 행보가 가중되니까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 대출에 의존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게 최우선 전략이 돼요. 그게 디레버리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빚져서 투자하자가 레버리징이고 빚을 갚아나가자 하는 게 디레버리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경제 주체들이 현명하게 대출 규모를 축소해 나갑니다. 빨리 자산을 정리해서라도 빚을 줄이자. 그게 좋은 투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상단은 7.85%인데 이런 대출을 의존해서 뭐 주식 투자해서 5% 벌면 마이너스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결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 규모는 줄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문제일 수 있지만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자 약 78.5%에 해당하는 그 변동금리 대출자가 뭐 가계부채의 문제가 그 규모가 커진다기보다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못 갚는 부채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걸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경우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는 조정되고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쌓이니까 아예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계층도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전체 2천조 중에서 5%에 해당되는 약 100조가량의 가계부채 문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를 좀 억누르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계부실로 인해서 경제가 뭐 금융부실로 연결된다.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나 이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주는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금융부실로 연결된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돈의 이동을 보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렸던데 예금은행의 총 수시는 오히려 늘어요. 저축이 늘어요. 네. 현명한 투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저축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살펴보신다면 돈의 이동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돈의 이동,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으로 돈이 쏠리니까 역시 주가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드라마틱한 반등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새해 벽두부터 많은 부동산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유독 떨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시키면 안 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공조하라라는 그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규제 완화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세제 규제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대출 규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전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죠.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완화하고 있고 또 조정 대상 지역, 규제 대상 지역을 또 선정했었다가 풀어주는 그런 것들도 다 완화하고 있죠. 모든 규제책들을 도입했던 것들 다 완화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웅달님 채널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이런 제도적인 영향은 거둘 수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죠.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어쨌든 떨어질지라도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죠. 어, 부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하방 압력인 거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에서 경기 후행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여건에서의 하방 압력 첫 번째, 두 번째 수요 측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수요적 요건은 조성되기 어려워요. 역시 하방 압력.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 세 가지 하방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한팔 규제 완화적인 측면은 그나마 이렇게 상방 압력이라고 봐요. 근데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센 거죠. 물론 상방 압력, 이 규제와 관련된 상방 압력이 없었더라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락하는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방향성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어쩌면 그 하락률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겠다.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규제 완화 대책이 적용되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 정도 전주 대비 떨어지다가 그게 좀 보합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4나 마이너스 0.3이나 요 정도 숫자로 그래도 하락세를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부동산 데이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실 때 네,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하락을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집값은 네,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교수님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거시적 측면,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겠네요. 그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음, 물론 기준금리 자체가 확실히 인하한다.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막 굳건해진다. 한국을 중심으로. 왜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기준금리가 중요하죠.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서 인하로의 스탠스의 변화는 또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돈을 몰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에서의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10억, 20억, 30억 정도의 내 집 마련 혹은 주택 투자 이런 관점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1,000억, 5천억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CPI 발표되면서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한 댓글 주신 분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분이 댓글을 주셔서 제가 좀 대책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세는 그렇게 높기 어려워요. 저점은 찍었다라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주가 상승세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그러면 저축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 예를 들어 5% 저축 수익률, 그것을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좀 불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림으로써 충분히 안전하게 지키는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투자 시점은 좀 천천히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직도 강조하겠습니다. 매수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대책 중에는 또 정책적 대응도 있겠죠. 이럴 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움츠리고 있거든요. 추울 때 움츠리듯이 금리가 올라가고 높은 금리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든요. 대출을 도저히 받아서 신사업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정책 금리를 도입해서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기업에게는 정책 금리를 적용해서
좀 낮은 금리로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이런 신사업이 유망하니 이런 신사업으로 뛰어드세요 하는 청사진을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고, 청사진과 함께 유인책이죠. R&D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가, 그런 유인하고 싶은 그런 분야로 집중적으로 규제 완화를, 대폭적인 완화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 그런 게 함께 마련된다면 경기 침체를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다 안 잡힌 상황이죠. 근데 경기 침체가 마저 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의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가계 측면에서의 대책과 정부의 정책적 대책을 좀 여러분께 짧게나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즉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